안녕하세요. 길 위의 낭독 걷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꿈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꿈은 직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호스피스 음악가로 요리사로 살며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게 된 작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호스피스 요리사가 된 플루티스트. 삶의 마지막을 축제로 만들다. 삶의 마지막 축제. 용서의 지음. 도서출판 샨티. 11번째 이야기. 12년 만에 만나는 몽골인 부녀를 위한 밥상. 엄마의 고기만두 레시피를 알고 싶어 전화를 했다. 글쎄다, 고기만두를 만들어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내가 어렸을 때는 간식거리가 흔치 않아서 엄마가 뭔가를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곤 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만들어 놓은 간식거리가 있으면 그날은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다. 엄마는 종종 먹을거리를 만들어 방 안 아랫목에 따뜻하게 넣어두곤 하셨다. 아랫목에 담요를 들추면 딸기잼을 바른 식빵이나 고기만두, 빈대떡, 부침개 등 간식거리가 푸짐하게 놓여 있었다. 가끔은 밥주발에 김부스러기 주먹밥을 만들어 담아놓기도 하셨는데 그때 그 맛이 어찌 그리 좋던지. 엄마와 전화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그때는 식빵이며 만두며 니들이 좀 잘 먹었니? 요즘같이 간식거리가 흔치 않았지만 니들 해먹이는 재미로 힘든 줄 몰랐지. 지금은 너희가 바빠서 엄마가 해줘도 먹으러 올 시간이나 있겠냐. 부모는 늘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한다. 엄마, 고기만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빵 반죽은 뭐로 했어? 그야 막걸리가 최고지. 막걸리로 해야 술내도 나면서 시큼한 게 맛이 제대로 나거든. 그럼 밀가루에 막걸리를 얼마나 넣었어? 글쎄, 근데 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고기만두 먹고 싶으면 엄마가 해줄게. 내일 올래? 나는 엄마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자식이 바쁘게 사니 오라가라 하면 불편해할까봐 엄마는 항상 조심스레 다녀가라고 말씀하신다. 엄마는 음악가로 화려하게 살아온 딸이 기껏 요리사가 되었다고 내심 속상해하셨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던 카페에는 잘 오지 않으셨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어떤 일로 내가 고기만두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 털어놓기가 어려웠다. 엄마가 해준 고기만두를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의 마음에는 막내딸이 평생 어리게만 보이는가 보다. 직접 해보고 싶다는 말에 엄마는 기특하다는 듯 웃었다. 밀가루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막걸리를 넣으면서 반죽 상태를 봐야 하는데 난 계량하지 않고 했으니 대충 막걸리가 밀가루 양의 반 정도는 될 거야. 참, 막걸리에 설탕을 넣으면 발효가 잘 돼. 반죽이 되다 싶으면 따뜻한 물 조금 더 넣고 그리고 뜨뜻한 곳에 놔두면 2배로 부풀어. 다음엔 반죽을 치대서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반죽을 밀대로 동그랗게 밀어. 그러곤 손에 올려놓고 고기 속을 넣으면 돼.
속을 넣고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게다. 다 만들면 찜통에 소창을 깔고 찌면 되지. 뭐니 뭐니 해도 고기만두는 속을 가득 넣어야 맛있어. 오로지 자식 키우는 재미로 평생을 살아오신 엄마. 엄마는 지금도 자식은 평생 애프터 서비스야 하시며 자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 싶으면 마음을 놓지 못하신다. 언젠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고기만두 생각난다고 전화도 할 수 없겠지. 정확한 레시피를 더 이상 여쭤볼 필요가 없었다. 발효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엄마가 대충 알려준 방법으로 내가 요리할 장소의 조건에 맞게 준비해 보기로 했다. 한국에 온 지 12년 만에 딸을 만나는 몽골 노동자. 그들 부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들이 만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신 고기만두가 생각이 났다. 내 외가는 황해도 해주여서 나는 어릴 적부터 이북 음식에 입맛이 길들어 있었다. 빈대떡과 돼지수육이 밥상에 자주 올라왔고 겨울이 되면 뜨거운 밥을 김치국물에 말아 먹기도 했다. 추억 속의 맛은 음식 그 자체의 맛이라기보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한 기억들에 대한 그리움인지도 모른다. 엄마가 알려준 요리법을 가지고 몽골인 부녀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먹던 고기만두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던 것처럼 12년 만에 만나는 부녀도 내가 차려주는 만두를 먹으며 과거의 추억을 더욱 풍성히 길어내길 바랐다. 몽골에서 먹던 맛과는 다르겠지만 내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고기만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행복을 더해주고 싶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아버지는 비싼 방값을 아끼려고 지금까지 노숙자 생활을 하며 막노동을 해왔다. 그러나 딸은 12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몽골에 보내온 생계비로 딸이 대학 진학도 하고 가족들의 생활도 많이 나아졌지만 노숙자로 지낸 세월 동안 아버지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그 무렵은 내가 플루트 연주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접고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음악을 들려주고 요리를 하면서 살기 시작하던 때였다. 나의 이런 삶이 많은 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여러 방송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다. 그중 한 방송에 출연하면서 방송작가를 만나게 되었다. 작가의 남편은 외국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돕는 목사였다. 몽골에 있는 딸이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목사님이 자비로 모든 경비를 마련해 주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작가로부터 몽골인 부녀의 안타까운 상봉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목사님의 손길에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흔쾌히 이들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로 약속했다. 이 가족을 알고 있는 다른 몽골인들과 목사님 가족, 그리고 몽골과 인연을 맺고 있는 지인들도 함께 초대했다. 유목민 전통이 깊은 몽골인의 밥상은 어떨까? 인터넷으로 뒤져서 몽골인들이 갈 만한 카페를 찾아보았다. 별다른 것은 없었지만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했다. 나는 양고기를 허브기름에 절여서 구워내기로 했다. 그리고 수프 대신 몽골에 다녀온 지인이 이날 요리에 쓰라고 가져다 준 따뜻한 버터차, 야채와 해산물을 넣은 볶음밥, 새우를 넣은 쌀국수 샐러드, 거기에 고깃찜만두와 초간장과
백김치를 곁들이기로 했다. 엄마는 만두를 먹을 때 꼭 집간장에 식초를 넣어 찍어 먹으라고 당부했다. 음식이 거의 차려질 무렵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2년 만에 만나는 딸과 아버지는 복잡한 지하철 인파 속에서도 서로를 금방 알아보았다고 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에게 걸어가 부둥켜 안은 채 한없이 울기만 했다고 했다. 딸도 양팔로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서로의 지나온 시간을 울음으로 토해내었다. 딸은 몽골에서 법대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때까지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으니 이 가족에게는 12년이 참으로 잔인한 세월이었으리라. 딸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숙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였지만 그날만큼은 한껏 멋을 냈다. 딸에게 누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것이다. 딸과 아버지는 카페에 들어와서도 내내 붙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제차 3차 그 만남을 실감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 같았다. 아버지는 더없이 반갑고 벅찬 마음에 식사도 있고 딸이 먹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시작했다. 그날의 식사는 모두에게 축제였다. 딸은 그 자리에 온 손님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아버지 앞으로 써온 편지를 낭송했다. 항상 그리웠던 아버지께. 몽골에서의 가난한 생활 때문에 9살 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12년 만에 만난다는 벅찬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셨던 사랑으로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우리 가족이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에 대해 오해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이제 아이 엄마가 되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렇게 오늘은 옆에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딸은 아버지가 그동안 집도 없이 교회의 계단 및 작은 공간에서 지내왔다는 말을 듣고는 펑펑 울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딸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과 얼굴을 찬찬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딸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가 애써 웃음 띤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울지 마라. 그건 아버지한테는 행복이었어. 이렇게 네가 잘 컸으니 이젠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었지만 우리는 굳이 통역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 보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딸은 이제 아버지가 고생은 그만하고 몽골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딸을 만난 아버지는 밥 한 끼라도 직접 지어주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날의 식사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밥상이 될 것이라고 하니 그들을 위해 밥을 지은 나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다. 그 후 몇 개월 뒤 아버지는 몽골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어느 후원자가 딸의 대학 등록금과 졸업 후 직장까지 약속을 했다. 딸은 앞으로 몽골에서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라고 했다. 지금 아버지는 몽골에서 한국에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내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로서만 살았다면 그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선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또한 그들로부터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도 그저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심지어 암에 걸려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몸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실로 큰 것을 나눠주고 있다. 바로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작가 최인호는 자신이 암에 걸려 투병하는 중에 이런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이렇게 썼다.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한갓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니까.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무대 위의 음악이 아니라 삶 속의 음악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름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국적이나 성별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곧잘 서로를 구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차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 음으로 양으로 모두는 서로에게 의존해서 살아간다. 모두는 그렇게 서로를 살리는 존재들이다.